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구속 기소가 어제 됐으니까요. 박수부터 한번 치고. 기분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식적인 일로 박수를 쳐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게. 아니 약간 조마조마했어. 왜 또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하지? 뭐 이러면서 쟤들 또 수쓰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어제. 어제 불안불안 어제 유튜브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야 이러다가 진짜 만에 하나 윤석열 풀어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그 다음에 혼란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좀 됐는데요. 저녁 한 7시쯤에 그리고 기소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검찰이라는 조직이 참 특이해요. 보면은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은 왜 검찰총장한테 지들끼리 기껏 회의하고 난 다음에 위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한 몇 시간 뒤에 이러고 있다가 자 이제 기소하자. 그러면 기소 쫙 하고 이 조직 문화가 좀 못 봤구나.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검찰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심우정 개인이 아니라 그렇지. 검찰 전체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분산시키고 또 친윤계도 내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도 조용해.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 정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자기들이 해놓은 짓이 많아요. 초반에 그렇게 다 잡아들여가지고 공소장 다 내놓으면서 실제 따지고 보면 검찰의 공소장, 특히 김용현 공소장 내용 자체를 보면서 야 이거 뭐야 빼박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명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구속 기소를 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내란의 동조자, 그렇지. 공모자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책임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잔머리를 엄청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 동의를 하면서 이제 좀 곁다리로 짚자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사 초기에 보면은 경찰 그다음에 검찰 공수처가 제각기 이제 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이제 뛰어들면서 서로 막 견제를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히 검찰이 뭐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막 추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막 하잖아요.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막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들이 청구하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상당히 수사기관끼리의 어떤 그 알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 버리는데 이번에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뭐 자기들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분이 좀 상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공수처가 수사를 사실 검찰이 볼 때는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넘겨받고 공수처는 이 현직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넘겨받고서는 우리가 요 며칠 내에 어쨌든 뭔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기소를 정확하게 했다. 적어도 이런 기록을 이런 생색낼 수 있는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지금 공수처가 넘겨준 그대로 지금 기소만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체면이 좀 상한다. 이런 거에 대한 조소가 없어. 그렇죠. 조소가 없어. 이런 거에 대한 윤석열을 불러서 뭘 물어봤어야 되는데 불러서 물어본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조직 내의 어떤 동요나 불만 이런 것도 아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같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이 고검장, 지검장들이 모여가지고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뭐 그냥 우리가 다른 공범들이나 이런 조사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바로 구속 기소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또 소수의 의견 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직접 조사를 하는 시도를 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판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은 우리가 뭔가 하는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체면의 문제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그 뭐랄까 결과론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계엄 그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진짜 계엄 그러니까 내란을 백작한 세력들을 싹 그냥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조금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 뭐 국민의힘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이런 해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윤석열이 국민을 향해서 테러를 저지른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왜 검찰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검찰도 처음에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거예요. 근데 공수처도 수사한다고 덤비고 경찰도 막 덤비니까 야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막 허겁지겁 자기네들도 수사하겠다고 덤볐단 말이에요. 덤비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진행되는 상황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닌데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늦게 가도 될 뻔했는데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 친윤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친윤 검사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우리도 좀 버틸 걸 버텨서 지금 분위기하고 조금 맞춰서 코드를 맞췄더라 하면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인간들도 적지 않을 거다. 그런 인간들이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우리 검찰이 나중에 가서 공소유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풀어주죠. 뭐 이런 주장들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주장들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검장들 사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격론이 오가기도 하고 얘기가 좀 분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다수 의견은 윤석열 구속한 상태에서 일단 기소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거 풀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에 좀 무게가 실렸던 것 같고 그렇게 한 다음에도 결국은 심우정이라고 하는 검찰총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심우정 총장한테 위임해드리겠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총장이 한테 있으니 총장이 해주셔요라고 총장한테 공을 넘겨서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마지막에 그래도 검찰에 짐을 지고 총장이 결정하는 모양새를 취해 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검찰이 제가 볼 때 계산 착오한 거죠. 자기들이 어차피 내란죄로 수사를 못하니까 초반에 증거 다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구속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다 가지고 있다가 니들 다 해봐 알아서 해봐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10일 동안 싹 정리해서 그렇죠. 야 검찰이 다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계산 자체가 법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 어제 다 모여서 한 얘기는 법원 죽일 놈들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보안 수사를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 거기였었는데 그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연장하면서 야 검찰만이 이렇게 수사를 해낼 수 있어. 니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버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뿐만이 아니고 공수처 수사, 검찰 수사 두 가지가 다 양립이 되는 거니까 공수처의 어떤 존재 기반 이거를 그렇죠. 엎어버릴 수가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비교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조선일보나 엎어버릴 수가 중앙일보 있는 뭐 이런 데서 네.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훨씬 잘났습니다. 아니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보도자료에 공수처에 공짜도 안 나와요. 특수본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경찰은 자기 아래에 있는 거니까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수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지금 얘기해놓고 그렇지. 뭐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아니 그렇지만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제 회의를 왜 하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면 아니 그거 수사 안 해도 기소함이 상당하다라고 자기들이 이미 판단했으면 그냥 회의 안 하고 수사팀 자료 받아서 검찰총장이 구속 기소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체해서 뜯어 놓고 보면 검찰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이 짓거리를 벌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눈을 찌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되고 난 다음에 2020년 7월에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공수처 법 통과되고 한 건 2020년 1월인데, 그러니까 그때 통과되자마자 윤석열이 시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기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거야. 그리고 이첩 요구하는 거 우리가 판단해서 공수처가 이첩 요구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사건이 이첩 요구하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첩 요구 공수처가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거야.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우리한테 넘겨도 우리가 보안 수사도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국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윤석열이야. 그 윤석열을 이번에 법원이 탄핵시킨 거예요. 어찌 보면. 윤석열이 그 논리로 법에도 없는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권한 다 우리가 쥐고 있어. 이렇게 아득바득 주장을 하다가 공수처하고 이번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니까 공수처에서 공소제기 의견으로 넘어온 거. 공소제기 의견서를 보낸 거는 니네들한테 법을 보니 없어. 보안 수사할 권한. 그렇지.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윤석열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검찰도 윤석열 씻는 작업 이거 많이 해야 된다. 그동안에 윤석열이 물들이고 윤석열 밑에 줄 서가지고 정치 검찰들 키워놓고
이 짓 한 거 이제 씻는 작업들 다 해야 된다. 사초도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를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내란죄 하나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겠죠. 내란죄는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거는 외환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척이 되면 이게 근데 내란 특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앞으로 수많은 죄목이 여기에 따라갈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수많은 죄목이 따라가려면 3월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죠. 대통령이어서 지금 내란이나 외환 뺏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권남용이 안 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란만 했어. 근데 외환은 뭐 까리하다 뭐 확 드러나는 증거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뭐 검찰이 그거 가지고 기소하기는 힘들겠지. 뭐 이해하고요. 나중에 이제 외환죄 선거법 위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김건희 기소중지가 돼 있는 것도 예, 있으니까.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 뻘소리한 거 거짓말한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직권남용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직권남용할 때 검사들이 많이 연관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2020년 그 검찰총장 때부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나중에 되면 민주당도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란 특검이 아니고 내란으로는 이미 기소를 했어. 내란죄로는. 윤석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은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3월 초쯤에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3월 초쯤에 탄핵 인용이 되면 윤석열과 관련된 이거는 물론 이제 김건희가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아주 광범위한 전 정권의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대선 기간을 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계산이 이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복잡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란 특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오늘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수사기관들이 계속 경쟁하는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라든가 나머지 이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그렇죠.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계엄이 어떻게 계엄 준비가 됐고 실행하려고 시도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은 사실은 지금 이제 별로 할 게 없어. 왜냐하면은 중요임무 종사자를 다 기소하고 재판을 지금 회부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유지에 검찰은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은 오히려 폭동의 배후를 찾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보면 내란 특검 안에도 외환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 일종의 인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최상목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가고 국민의힘이 버티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상황에서는 내란 특검이 가동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계속 거부권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대선 국면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선 국면에서 특검이 계속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게 특검법이 그때까지도 최상목은 계속 버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국민의힘은 더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부터 쉽지가 않아요. 뭐가 나오기 이게. 시작하냐면 특검 피로감 프레임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되는 특검 계속 예를 들면 하자가 해서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론적인 평가인데 민주당은 참 무능해. 과격해. 지금 그런 이런 얘기를 프레임을 막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얘기하면 과격한 사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 특검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몰고 가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만약에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면 니네들은 맨날 특검만 주장하면서 다른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존재야라고 하면서 완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어쩌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혐의들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밝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조기 대선이 온다고 하더라도 단죄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미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민주당이 계속 단죄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되면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가 돼서 민주당 정부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새 정부니까 그냥 놔두고 검찰한테 놔두고 그렇지. 재판 그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과거 일은 좀 덮고 경제에만 집중하자. 안정과 화합이 우선시 된다. 뭐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야. 지상파도 뭐 그럴 거고. 이재명의 복수가 그렇게 두려우면 이재명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전 정권 수사나 이런 것들 못하게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지으면 잘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튼 여론의 압박은 계속 이렇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뭐 이재명 아닌 후보가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다 해도 되나? 그러면 다 그냥 정적 싹 훑어가지고 다 보복하듯이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적의 프레임이 아니고 이거는 진실을 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년 보통 합리적 반 동안. 생각을 하는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보수는 아마 이 기세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음. 미친 듯이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려고 의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굉장히 제일 칼럼 중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한국일보 강철원 사회부장이 쓴 칼럼이에요. 강철원 지금 사회부장?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는데 경찰도 멀쩡히 수사 잘하고 검찰도 뭐 수사하는 것 같지 않냐? 뭐 공수처도 수사하고 새 기관이 혼란을 주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게 쑥 빠져가지고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안 와도 잘 굴러가더라.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렇지. 어찌 보면 벌써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지 지금 상태는. 눈치 안 보고도 가는 거야. 그렇죠. 눈치 안 보고 어찌 보면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이 스스로 윤석열은 풀어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의 바람이 쓱 하고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민주당이 너무 그렇게 막 정치적 부담을 져가면서 힘들게 가지 않아도 어찌 보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쓱 하면서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경찰이 다 풀어줄 수도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수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쥐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더 경쟁하면서 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선 치르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런 국면은 이런 국면대로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일단 특검과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예고가 나오는 대로 뭐 이달 말에 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뭐 31일 날 한다 뭐 며칠 날 한다 지금 말이 많은데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지금 뭐 그렇구나 그러면 뭐 대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뭔가 또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의결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가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특검을 또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적 국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 내란 특검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얘기하던 거 요거 두 개는 뭔가 매듭 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네. 그런 필요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번째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그리고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이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장기간 얘기를 해온 것인데다가 말씀하신 이제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부터 뭘 했느냐 등등의 문제도 사실 김건희 특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런 그렇지. 문제들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것도 연관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최상병 특검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만 중간에 이종호 씨가 등장함으로써 이거는 가다가 이제 만나는 사건인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이런 것도 사실은 김건희 특검으로 다 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 범위를 이제 뭐 여기에 넣느니 마느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걸 축소하자는 중에 이제 뭐 국민의힘의 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협상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게 범주에 다 들어가는 김건희에 관한 혐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자고 한 것에 대한 이 윤석열 정권에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 짓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대선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환경과는 이제 별개의 어떤 문제로서 거기까지는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거 하나만 좀 더 예, 여기에 연관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어디까지 품어 안을 건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을 올릴 때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있을까? 쉽게 거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탄핵 결정이 3월 초에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2월 중순쯤이나 이때 해버리면은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만 먼저 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상황에서 계속 이거 뭉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검찰한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명태균 문제는 어찌 보면 푸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걸 특검으로 가지고 오면 국민의힘은 하나로 세트로 묶으면은 아예 통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도 그렇고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거부를 못해 저거. 그렇지. 어떻게 거부할 거야? 대선이 바로 코앞으로 오는데. 이것만 먼저 뜯어가지고 먼저 특검으로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검찰이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은 다시 집권하고 확인하거나 들여다봐도 된다. 그런 거는 그걸 잘 좀 구분하면. 집권하고 나면은 검찰이 말을 들으려나?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수단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행정부 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격상으로 이전에는 모든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특검에서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는 걸 생각했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뜯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태균 게이트 문제 지금 못 건드리잖아요. 국민의힘 눈치 보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더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거 안 건드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는 유승민의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승민, 한동훈, 뭐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찌됐든 극화되어 있는 국민의힘을 견제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넓히는 작업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계라든가 한 10명 남짓이나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몸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몸 풀고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계로 분류되지 않아도 최소한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포함 안을 만큼 정도 되는 내용으로 특검을 만들거나 움직여가면 뭔가 이 공간에서 그냥 꽉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들도 할 수도 있겠다. 그들을 품어 아니 안으면.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 이후에 했던 그 행동들 뭐 그 이전에도 뭐 언론 탄압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위원정당 해산 요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도 아주 쉽게 돈줄을 그냥 말려버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거짓말 한 거 있잖아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때 김건희 관련해서도 거짓말 다 했잖아요. 거짓말 한 게 많거든. 윤석열이. 예,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말씀하시는 예, 공직선거법. 그리고 저 명태균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위장 선거사무실 강남에 있다는 양재동에 있다는 그것도 확인만 되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랄지 위장 선거사무실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신고 안 한 선거사무실 이런 것들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윽박지르기 위해서 야 너희들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에서 확정되면은 400 몇십억 그동안에 그 선거 보조금 받았던 거 있잖아. 토해내야죠. 예? 다 토해내야 되죠. 공소시효가 중단됐으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똑같은 거를 지금 뭡니까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나면 그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지. 윤석열 기소를 하고 나면 그때의 국민의힘의 책임을 그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 요것만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그냥 놔두고 보기는 저는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참에 극우정당의
싹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략이 그거예요. 예. 아까 우리 대선 국면 얘기하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음,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아니 이미 기사로 나온 게 조기 대선 아니다. 단일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단일 대우로 갔나?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네. 후보들을 중심으로 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뭐 한동훈이냐, 뭐 홍준표냐 이렇게 하면 당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단일 대우로 가야 돼라고 단일 얘기하는. 대우 권성동 위주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지금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얘기하는 그건 거예요. 권성동 생각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야가 국회 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31일 날 아마도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 그 이후에 진행될 게 일단 법원의 재판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헌재의 변론은 계속 시작될 거고. 전 여기서 사실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저렇게 지금처럼 행동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수사나 체포나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2월 달 내에 법원과 헌재에서 벌어지는 재판과 그다음에 변론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월 말 3월 초 그 탄핵이 인용되냐 마냐에 따라서 그럼 대통령인 사람과 자연인인 사람의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조급하게 민주당이 서두를 바가 아니라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들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 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타겟팅을 할 것인가 뭘 집어넣을 것인가라는 잘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예언을 해야 돼요. 국민들하고 같이. 이게 왜 필요한지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무조건 특검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분노들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작업들이 좀 미진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좀 한 5월까지 일정을 두고 차근차근 배치를 잘 해서 가게 되면 전 민주당의 리더십도 또 대중과의 호흡성도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좀 호흡을 가지고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언제 가더라도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윤석열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버려온 일들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예. 그래서 설사 민주당이 집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할 거야. 이게 결론은 똑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좀 정치의 기술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정치의 기술을 발휘하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 확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래? 그럼 그렇게 요구해? 그럼 받아주는 척하면서 그걸 가지고 되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국민의힘이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들을 좀 없애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고 지금 국민의힘의 변수는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했잖아요. 내란 선동하면서. 근데 지지율이 다 올라왔어. 작년들이 볼 때. 다 올라왔는데 자 지금 자 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합시다. 그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국민의힘 대변인 만나가지고 한참 막 논쟁하고 막 TV에서 그랬는데 아니 이제 태세 전환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할 생각이 전혀 없어. 태세 전환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전혀 없어. 왜냐하면 그걸로 이미 40% 가까이 자기네들은 다 결집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태세 전환을 하면 그동안에 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조대로 그냥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잘 때는. 됐네. 잘 됐네. 근데 거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쪽은. 아니 그거는 뭐 본인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일 때 네. 오히려 민주당은 그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만드는 그런 인식들을 갖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정당으로 인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진짜 기술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김연아 평론가는 어떻게 봐요? 그 태세 전환을 끝까지 안 할까요? 대선 끝날 때까지? 탄핵 인용되고 그래도? 저는 뭐 약간의 시도라든가 약간의 뭐 이런 나침반을 약간 돌려보자 뭐 이런 시도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후보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 그런데 이제 그렇죠. 누가 되더라도 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검찰의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로부터 완벽하게 지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이제 뭐 유력한 주자 중에서는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가시권 안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유력하다 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 2명인 것인데 나머지는 이제 뭐 홍준표 시장, 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은 사정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의 사정권 안에. 그렇죠. 예. 명태균 수사의 사정권 안에 아무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층 입장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만약에 대권 주자로서 막 떠오르는 그런 본격적인 대선 구도로 들어가면은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뭐 비리 뭐 이런 것이 어쨌든 간에 있을 텐데라는 이제 경계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도층에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없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이분들은 극우의 품에 안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확장력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평소에 정치 행태가 어쨌든 이미지가 어쨌든 간에 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극우의 품에 안겨 있을 수밖에 없고 김문수 장관이 뭐 나는 수사로부터 자유로워라는 이유로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중도 공략을 하라고 할까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럼 재밌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밌다고 웃겠죠. 이제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럴 것이지만 그럴 리가 없고 한동훈 대표 사실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뭐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뭐 사진 찍고 이러고 다니는 걸 볼 때 잘 안 될 판이거든요. 저러고 다니는 걸 보면은 저럴 때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진종호 최고위원 제가 다시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짜잘한 거 해가지고 지금 예? 스코어 차이가 농구 스코어 차이가 지금 막 30점씩 나는데 지금 2점 하나 넣은 다음에 야 막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2점 하나 넣으면 반대급형 코트에서 다시 2점 넣는 그 구도 아닙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럴 때가 전혀 아닌데 저러는 걸 볼 때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전체 당이 대선을 치르는 구도로 넘어간다고 해서 야 이제 우리가 중도 공략을 할 거야 이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도는 하겠지만 시간도 별로 없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조금의 나침반을 좀 변경해 보자라는 뭐 이런 정도의 뭐 시도는 하겠지만은 이게 크게 막 이렇게 변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지금 저 윤석열 같은 경우는 7월 거의 말이죠. 거의 6개월이면. 6개월이. 그죠? 네, 구속 기소돼서 7월 말. 그때 이제 1심 재판 고까지 가고 그게 안 치러져도 기소를 딴 걸로 하면은 또 계속 그렇죠. 네, 구속의 여러 가지 상태가 유지되는 네, 거죠. 박근혜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네. 영원히 이제 거의 여기는 무기징역 아니에요? 내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까. 그렇죠. 네. 잘 됐네. 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설날 특식도 안 나오대요. 네, 안 나온다고 윤석열 구치소에서 설맞이 이번 연휴에는 특식이 없다 그러대. 근데 원래 명절 때는 나오지 않나요? 특히. 네. 원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날에는 나오지 않아요? 뭐 떡국이 아니 뭐 한국경제TV가 썼네요. 1월 26일 날 윤 구치소서 설맞이 이번 연휴엔 특식 없어. 한국경제신문은 경제나 잘 쓰지 그런 거 좋아하더라 보면. 네. 특식은 없다고 하네요. 네. 근데 하여튼 여하간 어제부로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 그 전에는 20일을 묶어둘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엄청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일이라는 게 되게 짧은 기간이죠. 10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제는 6개월을 묶여둘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이 직접적인 싸움들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좀 평안해지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설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위 여론 자체가 격렬한 예를 들면 극우 집단들과의 논쟁의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란 범죄 우두머리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다음에 헌재가 탄핵을 잘 해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주되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느꼈던 지금 여론조사의 이 어떤 숫자와는 다른 양태의 흐름들이 저도 2월부터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분명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좀 그렇다면 이제 좀 상식적인 토론 아마 그래도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는 다른 양상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전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대중의 힘이고 그다음에 여론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심의 힘이고 그렇지. 저는 이제 그게 작동하는 시점이 이제 올 거라고 봐요. 2월 달이 지나 그래, 구속 기소되고 탄핵 인용되고 그러면은 저 두 번이나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스탠스를 전혀 변하지 않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 그건 권성동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보일러가 그 안 돌아가거나 그래서 그 뭔가 극우가 준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전선동할 수 있는 거리들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 계속 나가겠다고 하는 건 좀 패착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나갈라나? 구속 기소된 다음에도? 언제 나가겠다고 온 국민한테 계속?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나가요. 그거밖에 수가 없죠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렇지.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그런 비유 쓰지만 내란선동 퍼레이드를 계속 카퍼레이드를 계속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가가지고 어이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오늘 경향신문 만평 보니까 도끼로 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걸 도끼라고 안 하고 토끼라고 했다고 다음번에 얘기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희화화된 얘기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네. 계속 보석 신청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계속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계속 군부를 떼는 작업들을 할 텐데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이 일단은 구속됐다는 것만으로도 일종하게 안도감을 갖게 될 거고 이제 진짜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민주당에 대한 공세 뭐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민주당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좀 국면이 바뀌었으니까 제 역할을 좀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된 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결국은 자기네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이름을 통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이재명 대표 비난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공소장이죠.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 이 공소장이 이제 헌재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 헌재에서는 이제 이 중에서 위헌 위법적인 사항들만 위헌적인 사항들만 딱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기 시작할 거거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윤석열과 김영현 등에게. 윤석열이죠. 네. 이번에 간 공소장은 윤석열에 대한 거니까. 그럼 이제 윤석열이 한 행위를 특정해가지고 공소장에 쫙 적시해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위헌적인 상황들 대부분 거기에 맞췄을 것 같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헌재 재판관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김용현이 얘기했어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당신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헌재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게 되면 훨씬 더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지. 저는 그래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면 2월 안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뭐 별로 뭐 논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변호사들도 이야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호사들 말이죠.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유승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와, 그 사람 아니 보통 변호사라는 게 말을 좀 가려서 하지 않습니까? 말을 가르쳤던 변호사들을 주로 그 선임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윤석열이 만든 괴물 같은 아이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을 좌익빨갱이라고 했잖아요. 했네요. 네, 좌익빨갱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럼 네. 바로 헌재 앞에서 한 거예요. 헌법재판관 3명이 앉아 있습니다. 문영배, 김영두, 이미선 앞에는 좌익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 아니 이래도 되나?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이거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가만 놔둬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징계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한변협이 그 결정을 미적분적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사람들은 그 변호사업계에서 이제 발붙이게 못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헌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놈이 무슨 변호사야? 근데 이제 뭐 막말 정도면 네. 우리가 뭐 변호사가 뭐 말을 좀 뭐 격하게 했다 이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말은 지금 그리고 말을 격하게 했다. 근데 이제 변호사 당장 재판 받고 있는 판사를 비난하는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익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걸 또 넘어가서 이 두 변호사들은 이분 말고 또 다른 변호사 마찬가지인데 이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고 있는 두 변호사들은 평소 활동이 부정선거 전도사들입니다. 부정선거론 전도사들. 원래도 그랬어요? 아 그럼요. 유튜브 이런 거를 막 운영을 하면서 두 명 다. 예. 유튜브 이런 거를 막 운영을 하거나 또는 남의 유튜브에 이제 출연을 하거나 이래가면서 자기 유튜브 운영하면서는 이제 뭐 이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가령 이제 뭐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이제 유명인들 뭐 이 유명 그쪽 분야의 유명인들 있지 않습니까? 전직 의원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무슨 뭐
이 선관위를 뭐 어떻게 하자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아 시원하다 이러면서 이번 총선에 꼭 당선되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자기도 뭐 나가가지고 다른 유튜브 나가가지고 이게 왜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이론 있잖아요. 그 뭐 형상 기억종이 뭐 이런 거 막 얘기해가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지하게 막 떠들고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 어떤 변호사가 김용현 전 장관, 김용현 씨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가 지금 변호를 하겠어요, 사실. 변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지금 변호를 하는 겁니까? 이런 부정선거론을 이번 기회에 좀 얘기를 하고 또 김용현을 변호한다는 그러한 어떤 프리미엄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강력하게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런 변호사들이 와갖고 지금 변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3명이 그렇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변호인들이 김성훈하고 이광호 변호를 같이 그렇더만요. 같은 3명이 지금 겹친다는 거 아니에요? 4명 중에 3명이 겹친다고 얘기하고요. 지들끼리 입 맞추고 지들끼리 보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서부 자유 변호인단이라고 만들었대요,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때문에. 그 폭도들을 변호인하는 변호사들을 서부 자유 변호인단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거기 지금 얘기하는 변호사가 3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익 발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하는 사람이 유승수 변호사인데요. 그 사람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변호인단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라고 정광훈 목사 법률 대리인 맡았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고. 아 그렇군요. 네, 고영일 변호사는 정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대요. 그러니까 이쪽은 서부지법 폭도들하고 서부 자유 변호인단하고 정광훈하고 이렇게 겹쳐. 그리고 정광훈 그 전담수사팀을 경찰이 구성을 해가지고 정광훈 배우 캐는 거 작업들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광훈하고 폭도하고 한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호인단이 묶여가지고 같이 지금 짬짬이를 하는 거야. 이쪽은 김성훈하고 윤석열하고 묶여가지고 그리고 김용현하고 또 서부자유 변호인단하고 또 이렇게 겹치네.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냐면 헌재 가서 뭐라니까 변호사들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자기는 김용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되게 웃긴 거죠. 원래라면 하나를 더 내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야 아니야 우리가 우두머리야라고 계속 입으로 얘기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는 그것을 판결할 헌법재판관을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문영배 재판관을 아예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측 변호인 같기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용현에게도 화가 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갖다가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범들이 하는 행위들인데요. 그러면 빨리 상식적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변호인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해야 돼요. 저기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재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난장판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벌써 주장하잖아요. 헌법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형사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도 윤석열 안 나갈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왜냐면 불법을 더한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도 박근혜처럼 안 나가면서 버팅기는 거야.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 제가 볼 때는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은 지금 군 사령관들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도 다 기소되고 구속된 사람들도 이제는 나도 버티면 되지 않을까? 내란 쓰게도 버티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 명들었던 사람인데. 그렇지. 그러면서 버티잖아요. 이진우가 대표적인 수방사령관이 대표적이잖아요. 죄가 없다. 나 죄가 없어. 나는 명령을 따른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쓱 하고 바뀌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탄핵 심리는 그거는 완전히 정치 재판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다 부정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염시킨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 내란 사건은 그 전부터 이제 윤석열 씨와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내란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오염을 시켜놨어 지금. 우리 정치 현상에서 이 정도는 이렇게는 아니었거든. 박근혜 때 탄핵 때도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네.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러던데요. 뭐라고요? 김호진 씨 얘기하면서 좌익 파시즘이라고 그러던데 좌익 파시즘? 민주당은 파시즘 정당이라던데. 근데 오바마와 이제 트럼프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오바마한테 코수염 달아주고 나치라고 했거든요. 그런 걸 배워왔나 보구나.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치라고 했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파시스트 나치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주장만 강요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본인들의 주장만 강요한 게 아니고 한 번도 주장이 관철된 게 없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 왜냐면 다 거부했잖아. 아니 그리고 아니 근데 나라는 민주당이 다 운영했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과 어떤 공격을 보면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이재명 그러니까. 정권이고 이재명 정부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원, 검찰, 공수처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어떤 그 명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주장을 막 합니다. 근데 그러겠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행정 권력은 지금 아직도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당은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하잖아요. 이 내란이 되고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제는 국회 1당과 2당일 뿐이지 여야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막 파르르 떨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당이다 막 이랬어요. 권성도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권당이다 그랬잖아요. 네. 집권여당이라고. 그리고 여당답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당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 바만 보면은 여당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은.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르려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고 조선일보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하다. 이거는 거짓말을 이렇게 신문에 쓰면 되느냐. 이 조선일보만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는 법이 무너졌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법원이 기준도 없이 윤석열을 이렇게 구속 기소하도록 하는 문을 열어준 것은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이렇게 검찰에 토스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뭔가 이 수사를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또 검찰이 또 수사를 추가로 하게 했으면은 그쵸? 구속을 연장해가지고 수사를 또 추가로 하게 했으면은 그것도 문제라고 했을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는 식의 논리를 쭉 풀어놓고서는 법원이 문제다. 공수처도 문제다. 처음부터 수사를 한 게 문제다. 윤석열이 수사를 거부해서 생긴 문제다라는 거는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홍장원 1차장의 말이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써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처음에 홍장원 1차장이 주장을 한 게 여기 속보로 전해졌을 때부터 여기서 그 발언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그 발언을 기억하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언이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홍장원 1차장 그렇죠. 발언은. 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쓸어버리라고 했고 방첩사로부터 전화가 올 테니 네가 도와줘라. 라고 말했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방첩사로 전화를 받고 명단을 듣는데 이거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내가 그만 썼다. 이 얘기는 처음에 속보가 나왔을 때부터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은 두 통을 받은 거야. 대통령으로부터 여인형으로부터. 이렇게 그렇죠. 두 통을 받은 거야. 근데 조선일보 기사 어떻게 쓰냐? 네. 홍장원 씨가 처음에는 마치 대통령이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하라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방첩사가 전화를 해서 방첩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들이 팩트를 막 섞어놔 버리네. 그렇죠. 나중에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한 발 물러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애초에 뉴스를 안 본 사람들처럼 기사를 써요. 그러면 이런 기사를 막 양산을 하면 국민의힘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 그래요? 받아가지고 또 팩트라고 그래? 받아가지고 진짜 이런 뉴스 발굴단에서 받는구나 이거를. 홍장원 씨가 성경이니까. 홍장원 씨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이 무너져가지고 법원도 민주당 눈치만 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모든 얘기를 그러면 홍장원 씨는 왜 그러냐, 법원은 왜 그러냐,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이 뭐랄까요.
이 앞으로의 조기 대선 국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이 이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윤석열이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민주당 정권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 보수층이 우리나라에는. 반발할 네. 만한 딸감을 지금 계속 던져놓고 있는 건데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던져놓는 거 이런 거를 누가 옛날에 이 과거에 누가 했느냐 이런 거를 파시스트들이 한 거잖아요. 제가 그렇지. 이런 행위 자체가 파시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파시스트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남더러 파시스트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 얘기 논평하는 게 짜증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오늘 구속 기소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부실 기소다. 조사를 왜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가 조사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딱 빼버려요.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에 넘기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아, 현직 대통령인데 내란이라 외환죄,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에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그렇죠. 이걸 다 빼먹고 그다음에 신동욱 수석 대변인 이분 TV조선에서 9시 뉴스 했던 양반이에요. 그렇죠. SBS에 있다가 네. 대변인 하면서 검찰은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에 아니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질렀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지만 법원이 다 판판이 인정해 준 거예요. 공수처가 한 내용들을. 그러면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공수처에 기소 하청 기관으로 검찰이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갖다가 막 퍼부어 대고 있고 이 얘기가 다시 극우 유튜버들 아니면 그 시위 현장 가면서 거의 사실인 양. 따라서 그러면 공수처는 불법적인 수사를 한 기관이고 그 수사의 내용들을 받아서 검찰, 우리가 믿었던 검찰이 또 기소라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법 권력을 믿지 마.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헌재 믿지 마. 헌재 얘기 절대 믿지 마. 야, 이제부터 내전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뭘 하는 거냐? 폭동과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맞아요. 보면 지금. 그냥 극우 기독교 집단, 조선일보, 그다음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 그다음에 국민의힘까지도 이게 사실상 요 안에서 그 내란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광훈 씨는 내란 선전선동으로 언제 안 들어가나 이 아니 사람은? 그 지금 전담팀 구성해가지고 수사한다고 하니까 네. 그 정광훈 그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이 이번에 구속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를 또 지금 이제 4월 전부터 구체적으로 서부지법을 답사하거나 그것도 주도를 뭔가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는 글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랑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면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제가 이제 변호사들도 역시 정광훈 목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이제 폭도들을 변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도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2030 세대가 알아버렸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벌인 일을. 이거 칼럼 제목인데 20대 여자인데 전라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13분짜리 동영상 유튜브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을 그 20대 여성이 올렸다고 하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풀어요. 풀면서 뭐 결국은 이 민주노총 그다음에 뭐 친북 뭐 이런 인사들하고 결합이 돼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20대가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더라. 이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놨냐면은요. 홍콩 공산화의 무력 침공 없이 선거와 입법을 통해서 체제가 바뀌는 걸 지금 본 글로벌 세대가 지금 20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 간첩, 중국 간첩 다 있는 나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1인 대표 1인을 위한 방탄 입법을 남발하고 카톡 가짜뉴스까지 색출하겠다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반감을 넘어 체제 위기까지 느끼고 있다요. 지금 2030 세대가. 그래서 온라인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인민민주주의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짧게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 길게는 좌파의 역사 왜곡까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는데요.
보다 많은 젊은이가 역사와 정치를 바로 보고 합리적 정치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 혼란기도 궁극에는 민주주의 도약기가 되리라고 본다. 2030의 조용한 정치 혁명에 희망을 건다. 이따위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칼럼을 써요. 이게 딱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우파 그 극우 포퓰리즘의 음모론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공식이거든요. 거대한 일종의 자유주의 엘리트에 우리는 포위가 돼서 다 이들이 만들어낸 역사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걸 20대가 깨달았어.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사회는. 윤석열은 그중에 진짜 쬐끄만한 힘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어. 그거에 저항하다가 지금 적골이 난 거야.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고. 그걸 깨달아. 요게 이제 전형적인 선전선동인데 요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문재인 때 있잖아요. 나라 경제가 문재인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고 조원산인가? 시무 7조인가 시무 조은산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요즘 안 보이더라고. 막 신문 네. 조선일보 칼럼까지 썼잖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띄워줬잖아. 그쵸. 조은산을. 조은산 다 띄워줬잖아. 근데 조은산이 말했던 그 시무 7조인지 10조인지 뭐 그것보다 더 황당하고 더 피폐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관련해서. 근데 조은산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가명을 써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동을 한 거 아니에요. 조은산이라는 익명의 그렇죠. 인간을 하나 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블로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2030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 이용해 먹는 거지. 예. 조선일보가. 그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그 조금 경고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그거 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이렇게 한 사람이 조금 경고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그냥 저희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했고 그 지시 사항을 아래로 전달한 현장에 갔던 소위 중간급 간부 군인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무전으로 지시를 해요. 그런 행위가 조금 경고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그냥 그 홉스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에 인간과 인간의 그냥 만인의 싸움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렇지. 아니, 말이 안 국민의힘 되는 얘기죠. 대변인이 국회 우리짱 몇장 깬 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군대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이런다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도끼도 토끼라고 얘기해도 된다니까 거기는. 그래도 그 말 믿을 거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모 변호사님이 네. 그 윤석열이 내란을 했다면 민주당도 내란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막 합니다. 방송에서. 국민의힘 민주당이 내란했다고. 민주당이 막 줄탄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헌정을 마비를 시켰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마비시켜갖고 내란이라면 민주당도 내란이다. 이런 반박할 가치가 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방송에서. 근데 이게 먹힌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만 먹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만 먹히는 거고 저는 대선 결과에 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핵을 막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예. 군사 정권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독재로 갈 뻔했던 권위주의 정부를 막아선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오든 간에 지금 현재 투표 때 보시면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대선 때까지 투표할 날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예, 5월 초에 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최경련의 정치본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